반갑습니다. 자, 청호초등학교 여러분, 한국사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내용이 좀 되게 많았죠. 선생님도 내용을 많이 줄이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마 네 번째 시간이 좀 상당히 길어서 그걸 듣고 이번 시간까지 바로 온라인 수업 들으면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온라인 수업 인터넷 강의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인터넷 강의 집중해서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선생님도 되게 인터넷 강의는 집중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틀지 말고 조금 멈춰놨다가 10분이라도 꼭 쉬고 잠시 쉬었다가 집중을 좀 해서 들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꼭 역사부터 다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첫 시간에 역사 들었으니까 딴 거 듣다가 이제 끝에 역사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열심히 듣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간 저번에 이제 1교시에 4차시 올렸고 이번 시간에 5차시, 6차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유튜브에 또 링크를 걸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목요일에는 5차시까지 이번 강의까지 듣고 다음 강의는 이제 여러분이 편할 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드디어 대단원 2 그리고 중단원 1 삼국 및 가야의 성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이죠. 삼국시대와 가야인데 선생님 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이라고 묶어서 말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국가 중에 가야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왜 여긴 삼국에 포함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야는 삼국에 포함이 안 될까? 왜 우리는 삼국시대라 할까? 사국시대라 안 하고 왜 삼국시대라 할까? 그 이유를 교과서 48쪽부터 57쪽까지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대국가의 특징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가. 왜 가야는 이 고대국가에 포함이 안 될까? 두 번째, 삼국의 성장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교과서 내용을. 그래서 같이 한번 그래프를 표현해보고, 세 번째, 그럼 오늘 배운 이 가야가 왜 고대국가에 포함이 안 될까? 그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토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온라인 과제는 이학스터 게시판을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는 수업 끝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서 수업 잘 들어봅시다.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말이 꼬여서 한 3번째 녹화 중입니다. 자, 집중해서 같이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고대국의 특징을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기국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초기국가가 무엇이고, 고대국가가 무엇인가, 이게 좀 개념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역사 흐름을 봤을 때, 초기국가에서 고대국가로 우리 역사를 발전하거든요.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대로 발전하는 역사 관계가 초기국가와 고대국가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기국가의 큰 특징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 왕이 통치를 하고 각 지방은 부족정들이 통치하던 시기를 초기국가라고 합니다. 즉 왕이 예를 들어 평택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평택역 쪽을 평택시장이 다스려요. 하지만 이 청북읍장이 다스리겠죠. 이런 식으로 평택시장이 청북까지 막 지배를 못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은 왕이 통치하지만 지방 부주장이 통치해서 이 왕권이 모든 지방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를 초기국가로 합니다. 즉 왕권이 약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장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부족장은 이 왕보다 약하지만 이 부족장들이 모였을 때는 왕권보다 강하던 시기를 초기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왕권이 매우 약했던 시기를 초기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국가긴 국가인데 왕은 있으나 이 왕권이 약했던 시기를 초기국가로 볼 수가 있어요. 반면 고대국가의 특징은 드디어 왕이 모든 부족장들의 힘을 합쳤을 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왕의 힘이 가장 강하고 이 부족장들이 왕을 당장에서 신하가 되어서 왕국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이 신하를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던 시기를 고대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모든 전국에 미치던 시기를 고대국가, 왕권이 부족장에 의해서 아직 지방까지 통치를 못한 시기,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지방 부족장을 다스리는 시기를 이제 초기국가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단지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왕권이 강했다 해서 고대국가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이제 역사자들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왕권만 강했다고 치긴 좀 그렇고 이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고대 국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네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그 네 가지 기준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이게 강해야 돼요. 왕권 강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만약에 역사 시험에 선생님 옛날에 주관식 문제로 고대 국가에서 무슨 제도의 목적을 쓰라 서술하시오 분술하시오 문제를 냈는데 어떤 학생이 왕권 강화라고 쓴 거예요. 틀린다고 아니에요. 왜냐면은 왕정시대,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시기의 모든 제도의 특징은 왕권 강화였습니다.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왕이 강해야만 국가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국가의 특징,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왕권이 강하던 시작.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수업 때 얘기했더니 노루충형 문제 답에 다 1번부터 끝번까지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적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기본 점수라도 다 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가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궁금점이 있죠. 도대체 왕권이 강화됐다고 하는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언제를 왕권 강화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역사 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부자 상속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보편적인 기준점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 부자 상속이 뭐냐면 아비 부자의 아들 자체예요.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왕권 강화를 봅니다. 즉, 초기 국가 단계에서는 왕이 죽으면은 왕이 자기 자식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부족장들이 모여서 야, 그 다음 왕은 누구를 뽑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왕이 권한이 강하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 반대하는 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왕권이 강하니까 자기 자식한테 안정적으로 왕권을 물려주던 시기를 이제 부자 상속이 되었고 그걸 기준적으로 왕권 강화가 되었다 보자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논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국가의 특징 두 번째, 그래서 왕권 강화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있어야 돼요.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율령이 있어야 됩니다. 율령, 오늘날로 한글자를 표현하면은 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나왔을 때 우리 학교의 규칙, 성호중학교 자치 규정이 없으면은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될 거예요. 막 교복도 안 입고 뭐 와서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막 랄랄랄랄 하면서 막 띵가띵가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온라인 집도 여러분 출석 체크 때문에 이제 좀 출석 체크나 진도 체크가 지금 체크되고 있으니까 아마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과 법이 없으면은 무질서해집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기 위해서 율령, 즉 법이 필요했다. 법을 반포, 그러니까 제정하고 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특징 두 번째는 법, 율령이 반포되어야 한다. 율령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율령. 그냥 한자표현은 율령, 형사법과 민사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율령제도, 법이 있어야 됐다. 자, 세 번째. 그래도 국가라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영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청구 가서 내가 이만큼 땅을 얻는다는 땅 산 다음에 나 국가 차릴 거야 하면 누가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하죠. 그것처럼 좀 어느 정도 영토는 커야 된다. 영토 확장. 뭐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영토는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기준. 바로 이거 좀 중요해요. 백성을 하나로 뭉치기 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한국은 우리 역사는 동양권의 역사는 불교는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통일의 체이기 때문에 불교 수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불교 수용이 고대 국가의 특징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백성을 통합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왜 백성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족은 나를 믿어요. 예를 들어 이 부족은 배를 믿어요. 이 부족은 새를 믿어요. 이런 식으로 부족마다 신이 다르다 보니까 백성 하나를 뭉치기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개팅 나갔을 때 제일 좋은 점, 제일 대학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이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이 뭐니까 그래서 그 공통점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법의 가장 기초인데 그런 것처럼 백성을 하나로 만들려면은 이 백성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통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로 불교를 사용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불교 모든 사람들 이제 부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부처님 믿으니까 백성들끼리 공통점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또 뭉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 게 불교입니다.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왜 불교를 수용한 왕권이 강화되냐? 이런 거예요. 왕이 나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니야 얘들아. 난 인간이 아니라 나는 신이야.
부처는 의미하면서 왕즉불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왕이 곧 부처다 라는 사상인데, 이런 식으로 왕이 불교를 이루면서 왕권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특징 4가지. 왕권이 강화돼야 되고, 율령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배웠는데요. 한번 오늘 내용 보면서 학생목표 2번 내용을 보면서 과연 고구려부터 신라가 언제 이 4가지 조건을 달성했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트 정리하면서 학생목표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목표 2번 삼국의 성장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교과 48쪽부터 57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게 원래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분량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진짜 한 4시간을 고민해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냐면은 지금 그래프 때문에 지금 좀 카메라 가까이 됐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예를 들어 한반도라는 이제 제한적인 영토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3개의 나라가 있다 보니까 뭐 가열이 있죠. 이렇게 조금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한 나라가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즉 백제가 영토가 강해졌다 그 말은 신라가 약해지고 고구려가 약해지고 가해가 약해졌다는 뜻이고, 고구려가 강하다 그 뜻은 백제가 약하고 신라가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역학관계라 그러는데 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조금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부표의 파란색은 고구려 왕들의 업적을 썼고, 그리고 노란색은 백제, 초록색은 신라, 주황색은 가야인데 지금 세로 그래프는 그 국가의 힘을 뜻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언제 가장 강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보면 광개토등 때 가장 강했잖아요. 광개토등 때 힘이 가장 강했다. 그리고 파란색 왕들을 위치하고 보면서 이 왕 때는 힘이 약했구나, 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로축은 이게 0에서 99년 1세기. 여러분 세기 구분할 줄 알죠? 0에서 99년까지가 1세기, 100년부터 199년까지가 2세기, 200년부터 299년까지가 3세기, 지금은 2020년이니까 21세기죠. 2099년까지는 21세기인데 이런 식으로 세기 구분법 100년 단위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계속 교과서 내용 57쪽까지 내용인데 정말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선생님 고대 국가의 4가지 특징, 영토 확장, 왕권 강화, 율령 반포, 불교순 이 4가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잘 들으면서 수업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팁을 하나 주면은 지금 선생님이 잠깐 영상 정지하고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왕들의 업적이나 위치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동시에 선을 같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정지하고 그래프 한번 써보세요. 여기 있는 거. 색깔은 선생님 거 꼭 따라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원하는 색깔로 바꾸셔도 돼요. 자, 잘 그렸나요? 꼭 여러분은 노트 필기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나중에 영상에 한번 올릴게요. 왜 역사로 공부를 할 때 노트 필기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파란색부터. 자, 고구려부터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의 주몽이 공부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초기 국가예요. 왕권이 약해요. 왕권이 약한데 언제 고구려가 좀 고대 국가의 깃들을 갖췄냐? 바로 태조왕조입니다. 1세기 중 가서 태조왕. 여러분 참고로 나라를 세운 왕한테 붙인 호칭 태조왕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즉 태조왕이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깃들을 마련했다. 근데 태조왕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때를 고구려 고대 국가의 시작으로 보고 있냐? 바로 태조왕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영토 어디를 확장했냐? 바로 옥저를 정복했는데요. 당시 고구려가 당시에 그 동해에 있던 옥저를 정복함으로써 영토가 넓어지고 고대 국가로서의 깃들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태조왕 이후에 고국천왕까지 쭉 성장합니다. 자, 고국천왕의 중요한 거, 아까 고대 국가의 조건, 영토 확장 이때를 다뤘고, 이때 고국천왕 때는 부자성속을 해요. 고국천왕이 자기 자신께 이제 이때부터 고구려 왕들은 자기 자녀, 그러니까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자 했을 때 다른 부족장들, 즉 신하들의 반발이 없어야 돼요. 그만큼 신하들의 모든 반발을 물리칠 만큼 왕권이 강했던 시기,
고국천왕한테 비로소 강해졌다. 그 이유는 이때 고국천왕이 을파소라는 명대상을 등용을 해요. 을파소. 좀 이따가 과제 학생부 3반 할 때 잠깐 얘기할 텐데, 그러면서 이때 을파소와 함께 고국천왕은 겁나 고구려를 발전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구려 쭉 발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소금당 출수전 리천왕 일부 이야기 한번 네이버에 리천왕 검색해서 어떤 이야기들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되게 인생 스펙타클하게 사는 건 아니신데 리천왕 쭉 살다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리천왕 이후의 왕이 고국 원왕인데 정말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죽어요. 원통하다 죽는데, 그때 왕이 죽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 죽었다, 나라 망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할 뻔하는 이유 두 가지, 영토가 없어지거나 왕이 죽거나 둘 중 하나인데,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위기였는데, 이 고구려의 위기, 어떻게 고구려는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위기를 맞이했을까? 한번 백제 역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왕이 위기를 맞이한 이유, 바로 백제 때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온조와 비류입니다. 이제 주몽의 아들들이죠. 이제 온조와 비류가 한강유역에 이제 나라를 세웠고, 참고로 한강유역, 여기서 설명해 줄게요. 온조와 비류가 나라를 세우고 뭐 좀 성장한다. 좀 성장하다가 고이왕 때 돼서야 드디어 백제가 국가의 기틀을 거의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띠미틀 해보셨나요? 막 달려서 이렇게 띠미틀 딱 뛰어나는 거 있는데, 띠미틀 하기 전에 그 도움닫기라고 그래서 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국가 힘이 빵 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즉, 그 말은 뭐냐, 내가 영토를 넓히고 막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가 안정이 되어야만 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삼국지 소설 있잖아요. 삼국지 소설에서 제갈권명이 총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하나 안타까운 점은 계속 국벌을 주장을 해요. 근데 총나라가 안정화가 망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제갈량이 국벌을 하고 나서 국가가 좀 국내 정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유라는 사람인데, 그 강유라는 사람이 계속 국벌을 무리하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국가가 다른 나라에 치려면 국내가 좀 안정돼야 된다, 그 뜻인데, 국내를 안정시킨 왕, 백제 국내를 안정시킨 왕이 바로 이 고이왕입니다. 자, 고이왕이 어떻게 국내를 안정시키고 구대국가의 기틀을 다졌냐? 첫 번째, 법을 만들었습니다. 율령법. 이제 백제 사람들이요, 이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백제 백성들은 이 법을 따라야 했고, 당시의 고이왕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어디까지? 한강유역을 다 차지해야 된다. 선생님, 백제 수도 한강이었잖아요. 한강 하류.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때 고이왕 때는 상류까지, 충청북도 일대를 다 점령합니다. 영토를 엄청 많이 넓혔죠. 참고로 여러분, 한강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강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서울에 위치한 그 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봐서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겁나 커요. 한강이 진짜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크다? 그럼 두 가지가 이점이 있어요. 하나, 농사가 잘 된다. 물이 많으니까. 두 번째, 교통이 유리하다. 자, 한강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과 교류할 수 있어요. 서해를 통해서. 당시에 그래서 한강의 이점, 농사유리, 교통유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이왕 때 나라를 발전하다가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다져하니까 띠미틀 뛴 왕이 있어요. 도움닫기를 닫고 띠미틀 빵이 뛴 왕이 바로 백제 전성기 달렸던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4세기를 달렸던 왕인데요.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우선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요.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백제가 제일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백제가 정말 잘 나갔고, 그래서 이때 근초고왕 때 부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백제는 일본 당시 외에 수많은 문물을 전파해 주는데, 당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사진, 칠지도예요. 7가지의 가진 칼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백제의 이 칠지도를 일본에 하사할 만큼 당시 근초고왕과 일본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정말 일본의 모든 문화를 백제가 거의 전수해서 할 만큼 백제는 일본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근초고왕 때 영토인데, 자, 백제 영토가 북쪽 어디까지 있나요? 맞아요. 바로 평양성.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평양성은 어떤 나라의 영토였을까요? 그렇죠. 고구려인데, 당시에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서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평양성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구려왕, 고구원왕. 이제 근초고왕이 쳐들어온다니까 고구원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간 거예요.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근초고왕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만큼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겁나 강했다는 뜻이고, 당시 고구려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는 이어서 그 다음 왕,
침유왕 때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더욱더 국가를 기틀이 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의 역사 어떻게 되냐? 고구려가 한 방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복수를 해야죠. 자, 복수를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집중. 자, 이렇게 고구려는 고구 원한 때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걸 극복한 사람. 아까 말했듯이 꿈틀 도움닫기나 고유왕릉은 고구려의 전성기에 도움닫기 했던 사람은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정말 중요한 소수림왕. 매우면 중요해. 소수림왕.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왕. 맞아요. 바로 광개토대왕인데 광개토대왕이 있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광개토대왕이 왜 존재할 수 있느냐? 소수림왕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구 왕이 죽을 만큼 국가 위기였는데 이걸 극복하지 않았다면 광개토대왕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소수림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자, 고구려 사람들 이제 우리가 위기입니다. 하나를 묻히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에 잘 따르세요. 해서 법을 만들고 두 번째,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한테 이제 우리가 똘똘 뭉칩시다. 민심 대동단결 하면서 불교로 백성들 통합했고 세 번째, 태학을 설립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태학이 지금식은 대학교예요. 대학교인데 국가를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인재가 있어야죠.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당시 이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 위기를 극복하고 그걸 이어가는 바울이 광개토대왕이에요. 자, 광개토대왕 시기의 영토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겁나 넓죠. 그래서 가끔 야,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탕후통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진짜 저 수많은 영토들이 다 우리나라 영토였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땅을 넓히셨던 이유 소수림왕 때문이다. 잘 기억하면서 자, 광개토대왕의 업적 일단 땅을 겁나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이름을 광개토대왕이 나 스스로 나는 광개토대왕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광개토대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모여서 야, 우리 왕이 죽었는데 우리 왕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라고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왕의 업적을 가지고 이제 왕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광, 넓을 광, 개, 10개. 토, 흑토자예요. 그래서 땅을 겁나 많이 넓힌 왕이라는 뜻인데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영토를 많이 넓혔고 그리고 당시 어떤 기록이 있냐면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무랑 시기에 신라가 그 당시에 일본을 쳐들어왔습니다. 외가 쳐들어오는데 당시에 신라를 도와서 외를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사람들이 그런 기록이 있었네. 근데 그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다가 신라 호총이라는 무덤이 있었는데 이 왕실의 무덤에서 호명 그릇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자, 같이 볼게요. 이게 호명 그릇인데 이게 신라 왕실에 발견된 무덤, 왕실의 무덤에서 여기 그릇 뒷면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시기에 썼던 그릇이라는 그 글자가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실제로 이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다. 신라를 도와서 일본, 외를 물리쳤었고 또 어떤 있냐?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저 연호가 뭔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연도를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이거 2020년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서양의 기준이에요. 외국의 기준, 예수님 태어난 기점.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난 걸 얘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난 걸. 고대 사회 우리 동양권에서는 날짜를 어떻게 쓰냐, 달력을 어떻게 쓰냐면은 황제를 즉위한 연도를 계산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을 치면은 지금 올해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3년 차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올해 몇 년이야? 물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이야. 이렇게 연도를 계산합니다. 즉, 5년 전에는 몇 년이었지? 야, 한 5년 전에는 몇 년이야?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차였는데 내가 한 2년 차야? 이런 식으로 그 중국 황제가 즉위했을 때를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거를 연호라고 하고 그 중국 황제가 즉위했을 때 내가 즉위한 걸 기념해서 올해는 땡땡 몇 년으로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김시황제가 즉위를 했다 그러면은 시황제 1년, 시황제 2년 이렇게 연호를 붙입니다. 이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당시 연호를 영락이라고 해서 내가 취임한 것이 영락이라 하고 내가 취임한 해를 영락 1년 그 다음은 영락 2년, 그 다음은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붙였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호를 사용했다?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맞아요. 중국 황제. 왜냐면은 중국이 당시에 가장 컸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황제들은 그러겠죠. 야, 연호라는 것은 나만 쓸 수 있어. 황제만 쓸 수 있어. 근데 고구려가 연호를 썼다? 그 말은 고구려가 그만큼 어땠다는 걸까요? 그렇죠. 중국의 눈치를 안 보고도
강했다. 눈에 눈치 안 볼 정도로 강했다. 야, 불만 있어? 그럼 쳐들어와. 내가 다 막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만큼 광개토장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장은 스스로 태왕이라 할 정도로 스스로 황제보다도 높은 황제처럼 자기도 하나의 그 세계 중심으로 볼 정도로 영토를 넓혔고 그만큼 고구려가 잘 나갔다. 그 잘 나갔던 배경 소술이 뭡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광개토장 다음 누구야? 장수왕이다. 장수왕이에요. 왜 장수왕일까요? 맞아요.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장수왕이 얼마큼 오래 살았냐? 한 선생님이 알기로 80살인가 90살까지 사는데 진짜 오래 살아요. 진짜 오래 사는데 고대 80살이면 지금은 지금 100살 그냥 넘는 거예요. 자, 장수왕이 어떤 아들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장수왕이 있는데 장수왕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쪼다였어요. 쪼다. 여러분 혹시 이런 쪼다 같은 놈 이런 말 들어봤나요? 선생님 어릴 때부터 쓰던 얘기인데 쪼다 같은 놈 네이버에 검색하면 쪼다란 검색하면은 자기 부실, 자기 역할을 못한 사람한테 쪼다라 그래요. 근데 이때 왜 쪼다란 말이 왜 유래가 되었냐면은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사니까 아들 조다가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요. 아빠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원래는 왕을 했어야 되는데 왕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에이 자기 부실 못한 놈, 쪼다 같은 놈 그래서 뭐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래 산 왕 장수왕. 장수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냐? 야, 내 아빠가 광개토장이 겁나 땅을 넓혔네? 이거 기념해야지 하면서 일단 광개토 태양령교를 세워줘요. 이게 광개토 태양령인데 여기에 아버지 업적을 쫙 씁니다. 아버지 업적. 훌륭한 아들이죠. 아버지 업적을 쫙 써주고 또 어떤 일 하냐? 또 어떤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잠깐 지도를 볼게요. 광개토 태양 시기에 북쪽까지 넓힐 만큼 너무 넓혔어요.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가봤자 추워. 가도 이제 추워서 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수왕은 어떻게 했냐? 남진 정책을 합니다. 나는 아빠와 달리 남쪽을 공격할 거야. 그러면 남쪽에 전진 기지, 공격할 기지가 필요하네. 그게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평양을 천도로 해서 남쪽으로 공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쳐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백제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당시에 백제를 복선해요. 그래서 당시에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가 한강묘를 다 뺏기고 서울을 뺏겨요. 장수왕의 공격을. 그리고 당시에 서울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이 되게 계로왕이 죽게 되거든요. 계로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백제는 이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계로왕을 죽고 백제는 위기를 맞이했고 반면 고구려는 제일 잘 나가는 시기였죠. 이때 고구려 장수왕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중앙고구려비 자, 지도에 적혀 보면은 여기가 중앙고구려비, 이게 중앙고구려비인데 여기에 내가 이만큼 영토가 확장했는가 그래서 고구려비를 세웠고 그리고 당시에 백제와 신라 영토가 또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항해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서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선생님 신라는 대체 뭐하고 살았나요? 신라는 박격과사 건국을 하고 나서 솔직히 미미했어요. 경주 지역에서만 조금 살 뿐이지 되게 미미하게 하다가 이때 비로소 좀 나라의 기틀을 다집니다. 그게 바로 기틀을 다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뇌물 마리칸입니다. 자, 뇌물 마리칸은 어떻게 기틀을 다졌는지 자, 뇌물 마리칸 때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다졌냐? 일단 왕의 혁신을 마리칸을 받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잠깐 표 한번 볼게요. 신라는 처음부터 왕이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들이 약간 초기 국가로 시작을 해서 부족장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거서관, 차차원 이런 식으로 뭐 부족장, 뭐 제사장 이런 뜻을 사용하면서 부족장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뇌물 마리칸 때 돼서야 드디어 마리칸이라는 사용을 하는데 마리칸의 뜻은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부족 중에서 내가 짱이야. 그만큼 다른 부족장보다 힘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뇌물 마리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마리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신라는 박격거사가 공격을 했는데 신라의 왕 하면 무슨 황씨가 떠오르죠? 맞아, 김씨가 떠올라요.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습니다. 그만큼 방위가 박씨 부족, 박격거사 부족, 석탈의 부족, 김할지 부족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뇌물 마리칸에 대해서 야, 앞으로 김씨만 왕할 거야. 그 말은 김씨 부족이 가장 강해졌고 그 김씨만 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박씨와 석씨가 불만이 있겠죠. 근데 그 불만 잠재울 만큼 뇌물 마리칸의 힘이 강하다. 왜냐면 얘는 대군장이니까. 군장 중에 짱이니까. 그래서 이때 고대국의 기틀을 갖췄다가 그냥 쭉 뭐 고구려 백제 치고받고 살 때 서로 좀 눈치 보면서 나제 동맹이나 누구 좀 눈치 보다가 6세기 돼서야
지증화 거품을 되자 고대국가의 기틀을 말합니다. 영토로 확장했고 불교수 있고 유령 거품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신라는 뭐 이렇게 성장했고 마지막 가야. 가야는 한 이 정도였나? 기원전 37년인가? 금강가야. 김수로가 이제 가야를 세워요. 가야를 이렇게 세우는데 가야는 잠깐 지도 한번 볼게요.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야는 조그만 가야 연맹국가예요. 영토도 조그만한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야는 뭐 좀 약간 솔직히 좀 미비해요. 좀 특별하게 성장한 적도 없고 하나의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야는 조그만 연맹국가로 다 쪼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왕권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대국가의 특징은 4가지. 왕권이 강해야 되고 영토가 확장돼야 되고 율령이 있어야 되고 불교가 있어야 되는데 가야는 아마 법은 있었을 거예요. 법은. 불교도 아마 수용했을 거예요. 종교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고대사는 불교사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요. 왕권이 강하지 않습니다. 가야는 조그만 연맹국가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의 왕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 왕권이 약했고 영토도 신라와 백제에 비하면 작았죠. 그래서 고대국가로 우리 역사자들이 안 보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가 삼국, 고대국가 삼국과 가야, 조그만 국가 하나 있었다, 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좀 이따 학생목표 3번에서 그래도 가야는 왜 중요했는지를 보도록 하면서 가야는 처음에는 김수로가 세웠던 금관가야가 주도를 하다가 이때 돼서 광개토대왕이 이때 신라를 도와줬다 했잖아요. 이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는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개토대왕 기병이 그 신라를 도와주고 외를 물쳤다가 가야 감독이 휩쓸고 올라오는 고구려 기병이 휩쓸고 가는데 이때 금강가야가 겁나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때 금강가야가 약해지고 대가야로 가야 영웅이 주도권이 바뀌는데 한번 교과서 내용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잘 보고 다시 잠깐 여기서 언급할 거 하나 있는데 선생님 광개토대왕이 왜 이렇게 영토를 높일 수 있었냐? 바로 고구려 사람들은 기마 기술이 뛰었어요. 개마 기병이라고 해서 기병이 있었는데 이 빠른 기병을 통해서 광개토대왕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영화 안시성 봤나요? 그 영화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성에서 잘 싸우죠. 당시에 동아시아권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기병과 성에서의 싸움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려가 성장을 달렸다. 그래서 장수왕 때까지 전성을 달렸고 반대로 백제는 망한 직전이 되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백제가 이걸 극복했고 지증화 거품하는 어떤 역사적 업적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프 잘 따라왔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교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유튜브에도 교과서 있거든요. 꼭 한 번씩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보세요. 자세히 읽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이해 안 되는 점은 꼭 댓글과 메시지 쪽지 주도록 합니다. 자, 정말 수고했고 학습목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학습목표 3번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 세 번째 과제는 가야가 고대국가니까 라는 걸 주제로 여러분이 예의가 있는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우선 선생님 가야가 지금 고대국가에서 배우긴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고대국가를 우리 역사학자들은 안 본다 그랬죠. 근데 모든 역사학자들이 가야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역사학자들은 가야를 고대국가로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대국가를 치기에는 좀 초기국가에 비슷한데 그래서 안 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이걸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야는 도대체 왜 배우는 건가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 우리 삼국시대 같은 거 배우는 건 아니겠는데 그럼 가야는 왜 배우는 건가요? 할 텐데 옛날에 일본에서 일본부설이라고 해서 잠깐 자료 보여줄게요. 자, 이게 일본부설이 뭐냐면은 일본이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에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아까 일본이 신라 내무랑 시기에 일부 신라를 공격했다 그랬죠. 그때 가야랑 백제랑 일본이 아마 연합을 해서 쳐들어간 갔거든요. 그때 일본이 군사기지로 가야 지방을 좀 빌려 쓴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인나 일본 부설 주장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는 가야라는 위에 국가가 있었다. 그래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가야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야가 과연 고대국가인가? 그 고대국가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다고 꼭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국가로 안 보자니 좀 그렇지 않는가 해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토론을 할 텐데 중요한 점은 예의를 좀 갖추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의를 왜 갖추라냐면 여러분 오늘 배웠던 왕제 고구천왕 고구려 부자성 썼던 고구천왕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고구천왕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인재를 등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 고구려에 을파소라는 똑똑한 사람이 있다더라 해서 고국천왕이 직접 신하를 보내서 좀 모셔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을파소가 당시 평민이었는데 딱 오니까 고국천왕이 정말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라고 정말 공손하게 바라고 을파소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왕인가? 나를 정말 인재로 등용할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딱 괜히 거만한 척하면서 그러면은 나한테 관심 좀 줘요. 높은 걸로 총리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또 고국천왕이 듣고는 선생님 생각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을파소 인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면서 을파소를 떠받들어줬고 을파소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고국천왕을 도와서 정말 고구려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과연 내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온라인으로 토론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학습 때 선생님이 토론 게시판을 만들 거거든요. 이 학습 때 지금 보면은 이 토론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이 토론 게시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자, 토론 게시판 들어오면은 지금 주제가 있고 그 안에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가야를 고대 국가로 봐야 된다. 그럼 찬성. 나는 가야를 고대 국가라고 본다. 그럼 찬성. 나는 가야를 고대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반대. 이렇게 해서 그 찬성과 반대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 생각을 쓰는데 주의점. 예를 갖추라고 했죠. 고국정원이 왕이 평민에게 예를 갖추듯이 존대를 해줬듯이 모든 댓글은 존댓말로 답니다. 존대로 해야 돼요. 서로 친구들끼리 반말을 안 되고 존대로 달아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은 너 그거 말도 안 돼.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시하지 말고 왜 그런 주장하는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 존댓말을 쓰면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너의 생각은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시면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 토론 과정은 선생님이 명단 볼 거예요. 명단 보고 나중에 오프라인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잘 수업을 참여한 학생들에게 조그만 작은 선물이라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2번부터 3번까지 이해학습과 게시판, 역사 토론 게시판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